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멍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네, 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정권이 지금 이 법을 가지고도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네. 언론을 장악하려 그러고 네. 또 작년에 공수처법, 수술실 CCTV 네.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이 인권, 자유 또 어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에 네. 포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겉으로는 운동권 민주정권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를 보면 완전히 옛날에 이 유신 시대나 네. 전두환 시대에 보다 더 심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소장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제 지난번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예. 이제 그 우세훈을 이제 비난하는 예. 비판하는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연 것에 예. 대해서 경찰이 집회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입건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으셨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 내용을 또 제가 정리를 해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했고 당연히 이제 피의자 조사에서도 선생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음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오늘 저도 이제 오늘 월요일날 이제 그 경찰의 검찰 송치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제 9월 3일날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선생님께서 받으시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번 주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정치적 입장이라던가 이런 거 저도 좀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단체거나 인물들이긴 하지만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제 강용석 변호사와 이제 김세희 대표 그다음에 김용호 기자까지 해서 이제 체포 영장이 집행되거나 아니면 이제 문을 뜯고 이제 체포를 집행하고 이제 끝내는 이제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이제 청구했다가 이제 검찰이 이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석방되긴 했는데요. 정말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서 이제 이런 체포영장 집행 그다음에 구속영장 신청까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이제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김웅 의원과 손중성 현직 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권리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이제 입건을 했고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80년대 50에서 이제 문제 좀 정권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을 강제 입대시키고 하는 그런 이른바 녹화 사업이라는 것이 진행되었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아주 전방위적으로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어떤 의사에 저항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글이 지금 하여튼 발을 묶어놓겠다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아마 그때 총 이런저런 경찰서에서 한 6번 왔잖아요. 네네. 그때 아마 제가 출두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것처럼 문을 뜯고 긴급 체포를 하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노리는 효과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저항하는 그룹에 정신적으로 이제 데미지를 줘서 저항 의지를 끊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 제가 조사 관련해서도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상 체포 이제 그 소환 통보를 하는 경우에 이제 유선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을 조율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일정이 조율도 안 되고 이게 피의자가 확실히 출석을 거부하겠다 못하겠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서면으로 이제 출석 요구서를 이제 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인데 소장님 같으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일 출석을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을 해놓고 통보를 했는데 실제 출석 요구서가 그 전날 내지는 당일날 시간이 지나서 통보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한테 강력하게 좀 의유를 제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계속 통화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 제가 이제 담당 경찰관한테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뭐 선임기 내라 그래 선임기도 내고 뭐 이렇게 또 그 출석에 대한 의견 또 당시 그 출석을 하시고 할 때가 지금 4차 이제 코로나 대확산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두 번째 선장님께서 뭐 지병으로 이게 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도 취약하다. 조금 상황을 좀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출석 그 일자를 좀 조율하자 하고 했는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출석 용기소를 계속 보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장님을 체포하고 아울러 그 건과 아울러 제가 볼 때 뭐 소장님 자택도 자택이고 이제 당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를 해서 뭐 이번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한정한 그런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나서 뭐 오수라던가 예 그런 거를 지금 뭐 해가지고서 본인 컴퓨터 아닌 보정한 컴퓨터를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서 하듯이 뭐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뭐 그 법률 위반을 핑계 삼아서 아마 뭐 최소한 저희 뭐 당의 어떤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압수수색해 가가지고서 저희 저를 포함한 이제 당원들이나 수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심리적인 공포감을 이제 조성해서 향후 저항 의지를 꺾고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착착 이번 다른 사례를 봐서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용석에 대한 체포 영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제 경찰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회 출석 요구를 했는데 뭐 이게 따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지금 경찰은 주장하지만 이제 물론 뭐 일방의 주장이긴 합니다. 강용석 쪽의 주장에 따르면 한번 강용석 변호사가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이게 지금 이 혐의가 명예훼손에 관한 혐의인데 경찰에서 계속 물어보는 것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뭐 회비 모금 현황이 어떠냐, 통장이 어떤 게 있느냐, 통장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연구소의 운영을 가지고 그렇게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가 쪽 이제 주장이지만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조사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왜 명예훼손 사건에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런 운영에 대해서 자꾸 조사를 더 하느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주소를 받다가 중간에 나오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주장인데 어느 쪽이든 하여튼 명예훼손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집에 문까지 뜯어가면서 체포를 하는 것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소장님에 대한 집시법 위반으로 지금 뭐 걸어가지고서 이걸 빌미로 하여튼 소장님 본인과 소장님 주위를 완전 탈탈 털어서 하여튼 그런 어떤 공작의 일환이다. 지금 이 정치 공작이 지금 선거 공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지금 저도 함께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마포 경찰서에 우리가 마포 구청 앞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플래카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마포 경찰서 직원 2명이 확진이 되었다면서 마포 보건소에서 연락 왔을 때도 그게 한번 찔러보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치밀하게 각이 짜여져 있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경찰 차원에서 전부 할까? 아니면 정권의 어딘가에 정권의 불편한 집단들에 대한 공안적 대처를 기억하는 쪽이 있고 그쪽에서 오다가 내려와서 경찰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일까? 옛날에 보면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 국정원, 보안사, 경찰 등이 모여가지고 정권에 위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까를 논의하는 그것과 유사한 저는 이 대책기구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게 단순히 경찰이 저렇게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경찰 직원이 확진됐다. 아직도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안 밝히지 않습니까? 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결국은 밝힐 수 없는 사연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가 일단 당시 있었다라고 우리 입으로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그걸 자기들이 우리한테 안 물어도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서 이제 다 나와서 검사 받아라. 그래서 강제 검사를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검사에 불응하면 또 검사에 불응한다고 또 방역법 위반으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짜여져 있었던 게 아니냐. 때마차 마포 경찰서의 일부
확진자가 있었으니까 그걸 다 엮어서 한 번이라도 그 일과 관련해서 사적으로라도 해명하는 걸 듣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보다가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이제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 해서 걸리면 걸어보고 그 또 안 걸리면 썩 빠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야권의 대선 후보 윤석열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 압수수색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윤석열을 그 피의자로 피의자로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번 봅시다. 9월 2일 날 뉴스버스가 보도를 했고 4일 날 그 문 정권의 그 뭡니까? 이 고발 전문 네. 네? 한마디로 끈앞을 단체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네. 그쪽에서 고발을 했어요. 4일 날. 네. 그리고 6일 날 이제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네. 7일 날 고발인 조사를 한 결과 사건이 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네. 8일 날 압수수색이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승은이가 지가 아니다 하다가 이제 지가 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하면서 그건 나중에 2부에 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는데 만약에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몇 달간 준비하고 기획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4일날 고발이 돼서 상식적으로는 고발이 되어야 언론에 보도한다고 수사에 착수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론에 하루에 수없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폭로나 그럼 장기표 씨가 이재명을 갖다가 어제 네. 이 월요일날 녹화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의 그 이 대장동 땅에 네. 개발하는 화천 대유라 그 네. 밑에 있는 천하동인이라는 네. 회사에 네. 이재명이 아들이 있니 네. 그 특혜가 있니라고 폭로했으면 검찰이 지금부터 다 수사를 쭉 해왔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4일 만에 압수수색 간다라는 거는 저도 뭐 엄청난 이런 공안 사건을 겪어보고 또 당사자가 돼보기도 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고발하면 네. 일단 검사를 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럼 배당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좀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배당이 되면 검사는 그 사건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건 하나 안 오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숱한 사건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 검사당 수십 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검사가 배당이 떨어지면 네.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수사관 보고 이 서류 좀 다 정리해가 요약해서 사건이 되는지 보고하라 그러고 수사관은 또 그거와 관련되는 각종 고발장과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네. 검사한테 보고하고 네, 네. 이런 데만 또 열흘도 더 걸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고발인 조사를 부르는데도 네. 그것도 또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날라가고 오고. 네, 네. 내가 무슨 고발을 해갖고 고발인 조사나 이런 게 올 때 한 20일 한 달이지 저렇게 빨리 고발인 조사를 하라고 오라고 한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 이제 청부를 대행하고 청부업자의 이제 고발장을 제가 뭐 저희가 못 받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첨부를 해서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고발인들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상적으로는 아무리 그 뭐 긴급하게 처리진다 해도 그러니까 검사가 배당돼 검사실 같은 게 배당되는데 하루는 걸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검사가 뭐 검사든 뭐 수사관이든 이제 내용을 좀 검토하는데 만약에 증거가 만약에 저 뭡니까 언론 기사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리 또 빨리 뭐 한다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 내에도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러면 고발인 조사를 해서 그럼 고발 이제 만약에 저희가 말씀드린 통상적으로 언론 기사 정도 이렇게 고발인 들어갔으면은 그걸 가지고 뭘 수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던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피고발인을 불러가지고 추가적인 뭐 좀 해명을 해보라던가 서류를 내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하면서 이제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피고발인의 말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허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거 말고 네. 고발인과 피고발인 말고 참고인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불러보고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압수수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하면 또 판사한테 가서 또 영장을 청구하고 그렇죠. 판사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오면 바로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게 4일 만에 신속하게 고발인 조사와 입건 그리고 수사 착수 그리고 압수수색까지가 이루어지고 입건까지 끝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것도 대선 후보한테.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 청구할 때는 그 뭐 조성원이가 제보를 했던 뭘 했던 아마 이 관련된 이 김웅 의원 그것도 현직 의원이 관련되었음을 최대한 밝힐 수 있는 언론 기사 같은 것 외에 다른 어떤 증거들이 부착되었을까고 좀 보는데 그러면 과연 공수처가 지금
고발장 접수로부터 압수수색을 한 9월 4일, 8일 이 만 나흘 동안에 그 근거들을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입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까지 한 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조성은인지 누군지 모를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든 공수처까지 지금 그 전에라던가 그 이후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방향을 자꾸 이렇게 쫙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시점이 작년 총선 한 열흘 전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다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조성은이가 그거를 갖다가 들고 다닌 거는 한참 된 이야기고 네. 조성은이는 작년 총선 네. 직전에 이걸 김웅이한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은이가 지금 박지원이하고 관계로 보면 그때도 박지원이나 야당에 있었지만 여당하고 가까웠을 거고 네. 그러면 조성은이가 박지원이가 작년에 그 7월 달에 총선 직후에 국정원장이 됐잖아요. 됐습니다. 1년도 넘었죠. 지금 네. 국정원장 된 지가. 그러면 박지원이하고 조성은이 관계로 봐서 이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상당하죠. 손준성이가 나한테 이 김웅일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입수됐는데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시켰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됐으면 조성은이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이미 여권에 줬을 가능성이 크고 네. 심지어 총선 전에 이 이해찬이 총선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검찰 2건 뭐 감사원 1건 정도에 대해서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까지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적어도 저기 7월 달에 뭐 제보를 했다 그러죠. 네. 7월 12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8월 11일 날 박지원이 만나고 이제 9월 2일 날 보도를 했는데 네네. 조성은이는 그 한참 전부터 다 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정권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해서 추미애하고 부딪히거나 박근계하고 부딪힐 때 이 건을 끄집어내는 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그만둘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다음에 그런 이유가 이러저러한 더 이거보다 더 훨씬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보다 훨씬 못한 이유로 징계까지 예,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지금 지금 소송 중에 정지, 예. 정지원을 씌웠는데 아니 이 내용을 왜 그때는 왜 오픈하지 그때 뭐 않았냐. 한명숙이 사건 뭐 방해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게 이 건을 들이밀었으면 훨씬 또 명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이 건은 안 들이밀었냐?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그때 좀 참았다 칩시다. 아끼들. 그럼 윤석열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총장을 그만두고 나올 때 터뜨리든가. 네네. 그리고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경선 중에 터뜨리면 정치 공작이라 오해받을 수 있으니 윤이 출마 선언한 직후에 일찌감치 터뜨리든가. 그렇죠. 그 전으로. 네.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이번 주부터 경선이 시작되잖아요. 네네. 오늘부터 시작돼요. 네네. 여론조사가 들어가서 15일 날 1차로 걸러서 발표하거든요. 네. 그럼 경선이 시작되는 주 직전 주에 이걸 했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이 일이 나중에 옳고 그르고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놓으려면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다 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선 이후죠. 그죠? 그렇습니다. 노릴 무조건 대선 노리고. 전에는 절대 나올 수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조사가 노리는 거는 윤석열이 입건되고 또 홍준표 띄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결국 윤석열은 이제 간다라는 거를 야권 지지자들한테 보여줘가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서 포기해서 경선에서 낙마시키는 게 목적 아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것을 딱 터트려서 타격을 줘가지고서 야권의 그 경선을 그 자신들 입맛대로 이제 정리할 고르겠다는 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1호 정말로 제대로 된 1호 작전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거 하고 이제 맞물려서 그 수개월을 해도 지금 마무리를 못 짓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를 네. 다시 거론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1호, 뭐 도이치모터스가 2호, 또 무슨 뭐 스폰서 아웃이니 뭐 이런 게 3호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좀 웃기는 거는 조성은이가 박지원이하고 만나서 사실상 여권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서 지금 이것들이 이제 좀 망신을 당해가고 있는 쪽으로 말라다가 역으로 좀 말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안 드러났으면 지금 끝도 없는 이 대선 시기에 정치 공작으로 이 후보들을 지사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역대 이런 식으로 대선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법적인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2002년에 뭐 그 김대엽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선거판을 왔는데 대선 선거판을 왔는데 난장을 졌지만 그 뭐 윤석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그래도 김대엽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하여튼 마타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2007년에 이른바 막 BBK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게 그 BBK의 의혹을 밝히는 쪽, 그다음에 결국 그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 캠프와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캠프도 진영도 명확했고 또 결과적으로 BBK의 핵심 연루자는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어쨌든 들어와서 뭐 그걸 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하느니 안 했니 여러 가지 의혹은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나와서 직접 그런 얘기들을 어쨌든 검찰에서 얘기도 했고 뭐 이런 어쨌든 관련한 자들이 드러났는데 이 노릇은 도대체 참 이 조성은이라는 사람의 제보자인가 아닌가가 이게 확인되는데 꼬박 한 일주일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 내가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아니다. 아니다. 알고만 있고 제보자는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더 악랄한 거는 이게 이제 박지원이 만난 게 들키려니까 금요일 날 JTBC에 나와서 한 말이 내가 제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고가 쳤다. 네. 그래서 마치 공작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놀라운 공작들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나간 거. 우리가 공수처가 정권의 게시타포 단체니까 기구니까 공수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서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이 땅에 아마 정치인이나 이런 고위층들이 다 꼼짝을 못하게 될 거다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뻔뻔하게 공수처 명의로 압수수색을 나왔어요. 네. 김웅이한테. 네. 그리고 이 건도 지금 공수처가 발표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가지 혐의가 있다는 네, 것도요. 네, 윤석열에 네, 대해서. 네. 자, 그러면 공수처가 사건의 입건 발표를 할 때는 사건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고발했다고 입건이 바로 됩니까? 그러니까 입건 자체는 바로 될 수는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그렇지만은 것을 그걸 혐의가 뭔지를 확정하려면 그렇습니다. 고발을 조사해 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신분의 그거의 확정이 그렇습니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그렇습니다. 입건했다고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 그럼 비사실 유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해서 대선 후보 윤석열에 대해서 비사실 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비사실 유포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이 사람이 이런 건으로 윤석열을 고소했다더라는 정도지. 그 정도지. 공수처가 그의 윤석열의 혐의가 네 가지다라고 네. 지금 압수수색을 한 다음 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김호원도 피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의 이제 핵심적인 사람, 이제 핵심적인 인물은 이제 손중성 검사가 그 검찰청에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사람들의 판결문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김웅에게 전달했다. 개인 정보가 이제 기재되어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발을 사주했다. 그리고 고발장을 작성했다. 이런 것들 내용인데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근거도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아예 내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손준성의 컴퓨터나 이런 걸 다 조사했지만은 그게 안 나왔다고 좀 알려져 있죠. 그러면 손준성이 한 적도 없고 윤희시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안 나왔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손준성이 피의자로 입건이 됩니까? 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조성은이가 김웅으로부터 받은 여러 파일이나 이제 사진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고 표시된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인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사주했다거나 지시했다거나 공모했다거나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윤석열 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손준성 자리에 있던 사람을 유임시켜달라 했는데 네. 추미애가 네. 작년에 법무장관으로 와서 네. 대금의 사람은 좀 존중해달라 했는데 인사조치해서 온 사람이 손준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손준성과 윤석열이 연설은 이렇게요. 그러면 막말로 손준성이 우리가 이제 막말입니다. 가정이 100% 윤석열에 대해서 나쁜 앙심을 품고 김웅이한테 자료를 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면서 김웅은 유승민 쪽이니까 네.
윤석열이 앞으로 혹시 정치를 하게 되면 유승민하고는 라이벌일 거니까 김웅 쪽에서 뭔가를 유출시키를 바라면서 쓰리쿠션 공작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예. 이야기고 그 다음에 김웅을 피의자라고 하지 않는 것도 어떤 행태로든 김웅이 이 사건에서 보다 많은 진술을 해서 이렇게 자기는 니는 빠져줄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사건에 좀 많이 협조해 주라 이거고 또 김웅이가 이 사건 초반에 뉴스버스 보도 이후에 횡설수설을 하면서 이 일을 끌고 가는 느낌이 보였고 네. 그리고 김웅은 조성은이한테 준 줄 알면서도 그게 조성은이가 무슨 대금에 의해서 제보자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김웅이가 조성은이를 안 밝힌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웅이 근데 조성은이한테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게 조성은이가 선대위 부위원장이기는 하지만은 그 여자가 그냥 젊은 애들 중에 뭐 정치판에 왔다 갔다가 좀 설치는 애들 중에 하나 정도로 들어왔다가 솔직히 공천도 못 받고 그 뉴 브랜드 파티가 문제가 있어가 출마 안 하겠다고도 하고 뭐 그런 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먹으면서. 네네. 그러면 따면 저기 김웅이 그걸 갖다가 조성은이 같은 정치판에 떠돌아다니는 여자애한테 뭘 믿고 그 서류를 줬는가도 나는 의문이고 또 나도 선거 나가 봤지만은 선거 때 한 열흘 보름 남으면 솔직히 막 새벽부터 시작해서 한밤중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겠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손준성이가 보내면 김웅이 입장에서는 나는 바쁘다. 당으로 바로 보내라. 당에 무슨 뭐 정진식이나 뭐 이런 쪽이 그런 걸 맡아 있으니까 그걸로 보내라. 네네. 귀찮다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김웅이가 피치 못해서 받았다면 정점식이한테 보내거나 하지. 그거를 조성은이한테 줘서 처리했다라는 게 검사 출신이고 법을 좀 알고 하는 김웅이 왜 조성은이한테 줬을까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서도 더 자세히 좀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하자고 말씀드리면 두 단계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윤석열하고 손중성 사이가 이게 이런 일을 같이 논할 수 있는 지위가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중성, 김웅 사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연수원 나왔지만 연수원 동기라고 해서 다 그렇게 무슨 뭐 허물없이 지내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걸 주고 받을 정도는 혹시 장대가 거꾸로 물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김웅과 조성원인데 이 두 관계도 본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작년 그 총선 직전에 무슨 뭐 N번방 뭐 대책위원인가 나발인가 거기서 자기들끼리 처음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사이에 이게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수원 동기로 그래도 어쨌든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신분에 있는 사람이 연루될지는 모르는 내용을 검사 출신의 변호사의 출마자가 제대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토스를 했다. 하여튼 좀 이게 세 단계가 지금 다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근데 정말로 놀라운 공작은 야권 내부에서 이준석이가 이 일을 갖다가 마치 누가 어제 그렇게 댓글을 써놨더만 보험사 약관 설명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100% 당이 뭐 개입할 필요는 없다. 뭐 보증할 문제다. 수는 없다. 네, 보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후보자가 정치 공작을 한 거를 당에서나 이런 비호에서는 안 된다고 정치 공작으로 단정을 해요. 그래서 이 정말 놀랍다. 네. 공작이 안팎에서 협조해서 나가는 공작이 아닌가. 네. 제가 항상 그 주장해온 게 뭡니까? 여건이 공작을 할 건데 그 공작은 안쪽에서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번에 봤어요. 김웅이 연결돼 있고. 그렇죠. 예? 김웅은 유승민의 대변인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캠프에. 예. 그다음에 홍준표, 예. 이준석이까지 다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과거의 정치 공작 사례하고도 비교됩니다. 그 2002년도에 김대엽 그 당시 그 공작 같은 경우에도 뭐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보수 진영 당시에 이제 뭐 한나라당 이런 쪽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였지. 그게 뭐 김대엽 씨가 튀어나오니까 뭐 그걸 가지고서 경쟁자인 경쟁자의 보수 정치인 쪽에서 뭐 이회창 총재 보고 당시 보고 해명하라는 등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2007년 BBK 같은 경우도 친박 캠프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 공격을 하다가 정작 이제 BBK 이제 대선 본격 국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 입을 다물어 떤 것이지 그걸 가지고 또 당시 이명박 자당 후보를 공격하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 뭐 이제 홍준표 유승민이 하는 꼴을 보니 이거는 뭐 진짜 여러모로 참 족보에도 없고 설례도 없는
정말 정치 공작의 하수인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윤리위원장이니까 네. 제가 임 변호사님 윤리위원장이니까 여쭙는 말인데요. 저기 당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이 다른 당의 이제 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쪽의 유튜버에 가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 우리 내 유튜버에 댓글을 써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든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걸 통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각자 자기 생각대로 지지하는 거지라고 말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놀라웠던 게 이 당이라는 어떤 가치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당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간첩 당원인가라는 어떤 분노가 치밀었어요. 네. 당원이라 그러면 그 당의 가치와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따라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당원서 쓸 때도 그렇게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시기에 마치 일반인들이 무슨 정치 브로커들처럼 이 당 저 당 몰려다니면서 자기 견해를 말하는가.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목적, 그러니까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결사체이고 그로 인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정당이라는 것이 무슨 계모임 같은 것이 아니고,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루라도 빨리 좀 탈당하시길 예. 바라며. 앞으로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이제 좀 1차적으로 윤리위가 열려가지고 했던 이제 군이 이제 당에다가 이제 대표 이제 소장님한테 문자를 보낸 것이 이제 뭐 허재산님이나 김석범 원장님은 양식이 있어서 좀 이렇게 너 황 소장하고는 뜻을 달리할 수 있다 떠날 거다. 근데 저기 그 이문수 변호사라는 놈은 계속 너랑 같이 할 거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당원이라는 자 입에서 기어 넣은 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요구를 하셨으면 뭐 저는 아무가 요구를 하셨든 뭘 하셨든 상관없고 뭐 일면의 사실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뭐 당을 이제 운영하면서 오늘도 이제 최고 회의가 열리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소장님이 그러니까 제 당 대표가 내세우는 어떤 그런 노선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집행하자는 쪽이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뭐 이제 대선 국면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가 황장수 대표가 대국적으로 좀 보수 진영 전체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신중히 최후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혁명 20일 당원으로서 뭐 정말 속마음은 제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댓글들이라던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타당의 후보, 그거는 뭐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뭐 누구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노선을 정하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두 번째, 특히 저는 뭐 거의 홍준표, 유승민은 이거 완전 간첩이다. 이준석이도 간첩이고 하태경이는 아직 좀 잠잠한데 어떻게 본소리에 그럴지 모르겠다. 어쨌든 상관없이 보수 진영 전체를 지금 욕보이고 있고 배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자들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행위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저 스스로 물론 다른 이제 윤리위원분들하고 생각을 합쳐야 되겠지만은 저 스스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명 등의 아주 일별백계로 강경하게 징계를 내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탈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윤리위원회에 맡겨서 명단이 넘어오는 대로 다 제명 처분을 하고 명단을 이제는 고시를 하겠다. 그래서 당이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 명단을 공개해도 그게 뭐 불법이 아니죠? 그 불법이 아닙니다. 예, 네. 당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잘 사려 하시고 하여튼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문제를 만드시지 마시라. 그냥 이런 부분에 동의를 못 하시면 탈당하시면 서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임명수 변호사님 모시고 일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